지난달 취업자가 25만 명 늘면서 2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11만여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 역시 17만여 명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과 같은 2.6%로 유지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한 번 더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KT, S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무제한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KT가 5G 무제한 요금제의 하루 데이터 사용량 제한량을 설정했다가 소비자 원성으로 없애면서 이제는 대량 사용자들의 망 점령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르노 삼성노조가 오늘부터 또다시 부분 파업을 시작합니다. 어제 집중교섭 결렬로 사측 대표가 사퇴하는 강수를 던졌는데 앞으로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3월 고용 동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3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취업자 수가 2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2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우 기자. 네,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었는데 정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 아닙니까? 네,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전달엔 26만 3천 명 늘었는데 2달 연속 20만 명대를 증가한 겁니다. 이는 정부가 내건 목표인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15만 명을 훨씬 뛰어넘은 숫자입니다.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도 올랐는데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해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크게 늘었다는 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까? 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4만 6천 명 늘었고요. 사실상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이어 50대에서 11만 1천 명, 20대에서 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일컫는 30대와 40대는 각각 지난해보다 8만 2천 명, 16만 8천 명 줄었습니다. 네, 각 산업별 상황도 짚어주시죠. 지난해에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보건업에서 17만 2천 명이 늘었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농림업 취업자도 7만 9천 명 늘었는데요. 그러나 취업자 수가 제일 많은 제조업은 지난해보다 10만 8천 명 줄어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9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명 감소했고 전체 실업률도 4.3%로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SBS CNBC 유정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당초 예상을 깨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앞선 전망치인 2.6%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상향 전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상했습니다. 하향 조정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지난해 10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IMF의 2.6% 전망은 우리 정부의 전망치와 비슷하고 무디스의 2.1%, 아시아개발은행 2.5%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12일 IMF는 우리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서도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같은 IMF 권고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6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상향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용과 경기 둔화 등 다른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와 같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추가적인 하락 지표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추가적인 하락 요인을 고려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의한 부분까지 다시 고려한 것으로 볼 수는 있고요.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3.7%에서 3.3%로 낮추고 미국과 유로존 역시 성장률이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선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3.6%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 위기 등은 세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와 발행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은 4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고 발행 잔액은 67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으로 올해는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감소 등이 예상돼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돼서 오는 2021년에는 전면 실시됩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당장 관건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네.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게 이제 그중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인데 이게 조금 일찍 앞당겨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 무상교육 계획안을 어제 확정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교 15년 만에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 대금입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사립예술고 94곳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그 무상교육이 시작돼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또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관심 많으실 소식 같은데 무상교육 실시되면 가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목고와 이 자사고 등을 제외한 현재 이 137만 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이번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는 연간 158만 원의 가계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내야 할 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원 마련이 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정부는 이걸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일단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이 약 2조 원 정도다. 매년 그 정도로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육청이 이 부분을 나눠지겠다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9,500억 원씩 각각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00억 원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벌써부터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이번에 내놓은 계획은 202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5년짜리 계획이다. 이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시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선거 연령 하향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로 편입되는 이 고3 학생들을 두고 염두한 정책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당정청이 마련한 무상교육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이 49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8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목표 세금 대비 실제로 거친 세금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9%포인트 떨어진 16.7%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줄어들고 또 부가가치세 감소분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항공 미주 본사도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SBS 인터내셔널 이재린 기자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소식 취재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첫 출근일인 아침. LA 다운타운 대한항공 미주 본사는 하루 종일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늦게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는 놀라는 반응도 나타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앞으로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역력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는 조 회장의 일가 친척이나 친지로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조 회장의 가족들은 뉴포트비치 지역의 별장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에서 온 친지들은 호텔에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누가 오기긴 오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미주 본사와 호텔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별세한 것으로 전해진 대학병원 측은 환자의 개인정보라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별세 소식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m not sure we'll have someone who can sort of speak on it. Trying to get a statement on that. 대한항공 측은 운구 절차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한인 장례업체에 한국으로의 시신 운구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인터내셔널 이재린입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 업계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노조는 알맹이 빠진 방안이라면서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어제죠. 금융당국이 카드 산업 경쟁력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카드업계 요구사항을 들어준 듯 싶은데요. 네, 카드사들은 앞으로 개인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 사업자 신용 조회 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렌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1년 넘게 쓰지 않은 휴면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탓에 신규 회원 모집에 별도 비용을 써야 했던 규제 또한 사라질 예정입니다. 또 대형 가맹점이나 법인 회원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문제, 이것도 개선이 되죠? 네, 대형마트나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과 법인 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지난해 대형 가맹점과 법인 회원은 수수료 수입보다 마케팅 비용이 많게는 140%에 달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인 회원에게 결제 금액의 0.5%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회비 면제나 리베이트성 복지기금 출연 등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기자, 이렇게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준 것 같은데 카드업계가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카드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서 속빈 강정이라는 분위기인데요. 기존 상품의 부가 서비스 축소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지난 8일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는 카드업계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오늘 노조위원장 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들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이걸 바로 내일배움 카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열린 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내일배움 카드의 지원 금액과 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내일배움 카드가 이제 평생 내일배움 카드로 개편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행 내일배움 카드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평생 내일배움 카드를 내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내일배움 카드에선 실업자와 재직자만 참여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업자와 재직자는 물론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생 내일배움 카드의 유효기간도 늘어나는데요. 기존엔 발급받으면 최대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번 발급받으면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 금액도 크게 올랐죠? 네, 기존에는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 비중도 늘어날 예정인데요. 기존엔 자부담이 평균 20에서 25%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약 40% 수준의 자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이렇게 지원 대상과 또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정부는 예산 관련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존 예산이 약 3,500억 원 수준인데 자부담 비율이 확대되는 만큼 내년 예산 증가분이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로 예상돼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엔 60만 명을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매년 40만 명씩 대상자를 늘려 2022년까지는 14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또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53번째 파업인데요. 이러다가 공장이 남아날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르노 삼성 노조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죠? 네, 노조는 오늘과 12일 주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52차례 210시간 부분 파업을 했는데요. 어제 임금단체 협약교섭에서 사측이 노조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사측 대표 이기인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 기자, 르노 삼성 노사가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 이 쟁점은 뭡니까? 최근 노조는 임금 이슈보다는 작업 전환 배치 시 노조의 합의권 등을 요구했는데요. 사측이 인사권 간섭이라는 이유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달 말 프리미엄 휴가를 활용해 공장 가동 일시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임의로 셧다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결국 53번째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또 협력사들도 폐업을 검토 중인데 사측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실제 부산 지역 일부 자동차 부품회사 등 르노 삼성 협력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부산 지역 협력사 납품 물량이 최대 40%까지 줄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업체들은 납품 물량 감소로 고용 유지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줄도산이 뻔하다고 호소합니다. 오늘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측은 현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르노 삼성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으나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은 5G 소식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었죠. 하지만 무늬만 무제한이란 소비자 비판이 커지면서 이 통사들이 부랴부랴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선 KT가 완전 무제한 요금제 개정 신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KT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서 일일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사용 정책과 관련한 약관을 개정해 어제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삭제 내용은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부분입니다. KT는 5G 개통 직후부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해놓고 하루 53GB 제공이라는 제한을 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듣기만 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량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틀 연속 일 사용량이 53GB 정도, 이거면 어떤 수준입니까? 실험 환경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2시간짜리 초고화질 또는 가상현실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소모되는 데이터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KT는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제한 데이터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와 달리 데이터 사용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커졌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LGU 플러스도 유사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LGU 플러스도 이틀 연속으로 50GB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약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긴급 대처에 나서자 LGU 플러스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추경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방금 가졌는데요.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아직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최근 산불 등 재해와 관련해 산불 진화, 예방 인력 확충, 헬기 등 장비 보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네, 맞습니다. 홍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의 정상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오후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기여도도 있지만 서비스업 등 민간 일자리가 증가한 측면도 함께 봐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고용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었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이른바 우리나라의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업종에서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먼저 우리 500대 기업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62만 3천여 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3만 3천 명가량 늘어난 건데요. 새로운 가입자가 33만 8천여 명이고 자격을 잃은 사람이 30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정규직 전환이 활발했던 공기업 등에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1만 명 넘게 증가해 전년도의 2,700여 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종은 3,400여 명, 조선 업종은 2,5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규모는 이런데 기업별로 살펴보면 상황 어떻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 GM인데요.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거친 결과 지난해 가입자 수가 무려 6,4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인원은 78명에 불과했는데요. 이 밖에 LG이노텍이 2,800여 명, LG디스플레이가 2,500여 명, 그리고 CJ푸드빌과 GS리테일, 현대중공업도 1,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 마사회였는데요. 지난해 비정규직 5,6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준인원 4,500여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집안일 분담인데요.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주중, 주말 모두 아내가 남편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집안일에 묶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이나 또 육아를 더 오래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주중 가사 시간은 남편이 17분, 아내는 130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더 오래 집안일을 한다는 얘긴데요. 주중 육아 시간도 남편이 15분, 아내가 52분으로 조사돼 아내가 남편보다 3.5배 길게 육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중 여가 시간은 남편이 215.8분, 아내 215.5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내는 곧바로 집안일을, 남편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말에도 가사 시간과 육아 시간 모두 아내가 남편보다 각각 4.3배, 1.7배 길었습니다. 기자, 그럼 외벌이 부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주중으로 보면 아내의 가사 시간은 239분이었지만 남편은 11.5분에 그쳤습니다. 주중 육아 시간도 아내는 152분을 아이 돌보는 데 썼지만 남편은 19분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어느 정도 분담하면서 아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주말 가사 시간과 육아 시간은 각각 210.4분과 107.7분으로 주중보다 짧아졌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21% 내림세 2,20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 오름세입니다. 0.2% 오르며 75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가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진가 현재 4.98% 오름세 3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 혜택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들이 16년 만에 파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로써 삼성카드 현재 1.15%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인데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5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오름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오른 티슈진 같은 경우도 오름세입니다. 지금 인보사가 국내 판매 제품 역시 기존 허가 사항과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약세 보였지만 이제 상승 반전했습니다. 0.57% 오름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